김원TV에서는 조두순 관련 거주지 루머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원TV에서는 이영호 군의 아지트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날 한 사람은 사망했고 범인은 자신의 모든 흔적을 감춘 채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하며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인의 흔적은 나타났고 많은 준비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무죄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에서 한 단어가 붙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총 3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사건에 대한 총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정리는 경찰 측 그리고 검찰 측 조사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그쪽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 이거 범인 맞네 확실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두 번째 섹션은 무죄의 편입니다. 이 범인은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사법부의 판단의 얘기를 들어보실 건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 뭐지? 진짜 무죄 같은데? 억울한 옥살이 할 뻔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3번째 섹션은 유죄의 편입니다. 이 부분은 뇌피셜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걸 조금 다르게 봤을 땐 유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디든 답이 없습니다. 이미 결론은 모든 물적 증거와 상황을 판단했을 때 무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의 판단, 난 무죄 같아, 난 유죄 같아 이런 이유로 서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어쩌면 이 사건의 또 다른 증거를 나타낼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정말 그는 범인이 맞을까요? 첫 번째 섹션, 사건의 발생입니다. 2007년 4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45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종업원 40세 여성 김씨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카페 탑스라는 곳을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랍니다. 홀에는 피가 묻은 발자국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한 룸 앞에 보이는 깨진 유리병들, 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는 그 안에 가게 사장 41세 이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현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확인되었고 가슴, 목, 복부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린 채 사망한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주택가 근처에서 벌어진 잔혹한 수법의 살인사건이었지요.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물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2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사라진 물건과 남겨진 물건. 사라진 물건은 뭐였냐면 피해자 이 씨의 가방, 지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또한 범인이 맥주병과 술잔, 잿더리, 병따개 같은 자신의 지문이 묻어있거나 흔적이 남을 만한 것들은 가지고 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다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미세 증거들과 목격자들이 좀 있었는데요. 미세 증거는 테이블에 남아있던 담배꽁초 19점, 모발 4점, 그리고 혈흔이 묻어있는 운동화 족적입니다.
그리고 2007년 그 당시에 이미 카페 화장실 바닥에서 피 묻은 휴지 조각도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가수에 정밀 감식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아침 7시쯤에 카페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는 이웃가게 종업원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은 당시 종업원이었던 김 씨가 새벽에 퇴근했을 때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시각, 바로 2007년 4월 24일 새벽 4시 30분부터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이 사이가 범행 시각이다라고 판단했지요.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토대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과 단골 리스트 및 동종범죄 전과자들을 토대로 400명을 통해 DNA 대조를 하지만 아무도 못 잡습니다.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다, 혹은 DNA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빼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요. 목격자의 진술로 몽타주도 만들어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CCTV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사라진 휴대폰과 사라진 지갑의 신용카드도 사용 흔적은 없었고, 카페에 그나마 남아있던 깨진 유리병들, 그리고 맥주병, 이런 데서도 지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었을까? 당시에는 사건 해결을 하기 위해 현상금 500만 원을 걸었지만 그 어떤 제보도 오지 않고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게 당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분석은 지리적인 프로파일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건 현장의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는 사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곳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당시 CCTV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부에 알려진 게 카페 탑스라고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그냥 커피숍, 카페 파는 우리가 아는 일종의 체인점 같은 곳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곳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로드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져 있는데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공간입니다. 이름이 카페 탑스였던 거지, 이제 새벽에 술 장사하고 술을 판매하고 이런 공간이다, 이런 가게가 이곳에 많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어떤 가게인지는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리적인 관점과 관련된 건 납득, 그리고 여러분도 머릿속에 저장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가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런 가게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이 판단한 대로 단골 장사. 당연히 단골이 많이 오니까 단골을 토대로 수사를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 7월 24일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이곳을 방문한 범인, 단골 리스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범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곳을 처음 방문했거나 혹은 규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월화수목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날 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해에 대한 범주를 얘기해보고 싶은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비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면 당연히 우발적 살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범행 도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위에서 사라진 것 중에 그 술집 내에 있는 칼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럼 범행 도구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인은 술에 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족적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만약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피를 밟았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미끄러지는 모습도 충분히 보여지거나 질질 끌어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마셨을 수 있지만 몸을 못 가눌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계획살인과 우발살인을 봤을 때 흉기는 가지고 다니지만 비면식범으로서 우발적 살인하는 사람, 규칙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범인의 색깔을 잡아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현장에는 이상한 밸런스가 존재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우 치밀합니다. 뭐냐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흔적이 남을 만한 증거들을 전부 가져갔다고 했지요. 병따개, 그리고 잔, 병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두 번째 모습은 담배꽁초나 혈흔이 묻은 족적, 그리고 피 묻은 휴지를 화장실에 그대로 두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인이 두 명이다? 범인이 두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면 족적도 분명히 한 명이었고, 그리고 한 명의 치밀한 범인과 한 명의 허술한 범인이 함께 공존했다면 당연히 치밀한 범인의 흔적만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치밀한 범인이 다 정리를 했을 거니까 말이죠. 그럼 범인은 이 현장에서 없앤 것이 자신의 흔적이 직접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없앤 겁니다. 지문입니다. 지문만은 절대 남기려 하지 않았다는 특징. 그러니까 외국인일 확률보다는 한국인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건 성범죄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 성범죄에 대한 흔적도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깨진 유리병이 존재했지요. 저거 왜 깼을까요? 지문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냥 쓸데없이 유리병을 깼는데요. 저게 어떤 유리병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마신 게 아닙니다. 창고에 그냥 누가 마시고 넣어놓은 것들이 있지요. 이제 누가 가져갈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깨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스테이징입니다. 현장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노력의 모습들도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담배꽁초는 왜 남겨놨을까요? DNA가 나올 수도 있는데 라는 우리의 생각과 한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교육의 수준이 없나? 지문이라는 건 지우고 싶은데 내가 핀 담배 같은 데서는 분명 뭔가 DNA 같은 게 나온다라는 게 2007년에서는 그 정도 교육 수준이 없을 가능성. 그럼 범인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얘기한 대로 하나는 외국인일 수 있다. 하지만 지문만을 없애려는 노력을 보면 외국인일 확률이 좀 적고 목격자도 존재했기 때문에 아닐 수 있습니다. 둘은 범행의 경험치는 존재하지만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우발적이고 규칙적인 일을 하지 않는 무언가 도구를 갖고 다니는 그런 범인의 모습인 거죠. 자, 이게 그렇게 미제 사건에 분류된 범인의 모습이 쭉 지속돼서 가지고 왔던 내용, 그리고 매년 경기지방경찰청은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사건 내용을 계속 재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범인이 나타납니다. 섹션 두 번째, 2013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새벽 수원시 8달구 고등동에 귀가한 여성이 폭행 신고가 접수됩니다. CCTV 분석으로 체포된 범인은 36세 일용직 노동자 박 씨였습니다. 여성을 뒤쫓아가서 약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고 폭행한 혐의로, 즉 강도 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단순 강도라고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2013년 7월에 잡힌 이 범인 박 씨,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2008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수원역 인근에서 배회를 하면서 지내왔다는 겁니다. 왜 말소됐지? 대부분 말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거든요.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범죄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NA 조회를 해봅니다. 성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NA 조회를 해본 이유인 거죠. 근데 DNA 결과 2007년 메탄동
탑스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싱크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와 일치된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즉, 수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 씨가 그때 사건의 범인인 겁니다. 왜 죽였느냐라는 이야기에 당시에 그냥 카페 여주인하고 술 먹었어요. 근데 그 여주인이 저한테 아유, 대학 나와서 인력 없어 다녀요? 왜 이런 곳 다녀요? 라는 얘기를 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 때문에 홧김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자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DNA 증거까지 존재합니다. 자백 플러스 1. 자백에다 증거가 존재한다. 이렇게 경찰은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박 씨는 여기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저 카페 간 적은 있어요. 그날 카페 간 거 맞아요. 술도 마신 건 맞는데 저 죽인 적 없는데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카페를 방문했다는 것이 살해의 증거는 안 됩니다. 분명한 건 자백에다가 자신의 DNA 증거가 붙으면,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살해의 증거가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자신의 자백을 부정하면 거기 남아있는 DNA 증거만으로는 살해의 직접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를 못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거지요. 검찰의 입장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이거 어차피 법의 심판 때 올릴 수도 없고 올려봤자 당연히 무죄 판결 나올 건데 뭐하러 하냐 라는 입장인 거죠.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새로운 증거, 바로 휴지입니다. 2016년 말에 검찰은 사건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다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 묻은 휴지에 집중을 합니다. 바로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였던 거죠. 국과수에 보관된 그 휴지를 다시 한번 분석 의뢰를 하는데 그 안에 혈액이 확인됩니다. 근데 그 혈액은 두 혈액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한 피해자 이 씨의 혈액과 용의자 박 씨의 피가 소량이 확인됩니다. 살인의 증거인 거지요. 피해자의 피가 묻었다는 것은 살인에서 나온 피가 묻었다는 것이고, 용의자의 피가 묻었다는 것은 여러분, 목, 가슴, 복부를 칼로 찔렀다.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저희 여러 번 컨텐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발적으로 이런 오버킬 현상의 사건을 발생하게 되면 그런 범인은 대부분 자신의 손을 다치게 됩니다. 자신의 손에서 난 혈액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박 씨의 혈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혈액이 함께 섞일 수 있다. 살인의 증거가 돼버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증인이 한 명 확인됩니다. 누구였냐면 박 씨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동료 수감자였는데 이렇게 진술합니다. 박 씨가 나한테 구치소에서 한 얘기예요.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돼서 접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여주인의 자신을 무시해서 다툼을 벌여 살해하게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자기가 노동을 하던 물류센터에서 일할 당시 평소에도 가지고 다니던 흉기였고, 범행 후에는 몸에 묻은 피를 닦고 지문이 묻은 흉기와 맥주병 등은 가방에 담아서 인근 하천에 버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하는 얘기를 듣고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증인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 모든 증거를 받아 2017년 6월 29일 1심 재판부는 이 박 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합니다. 징역 15년에 위치 추적 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내리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사 초기 단계에 진술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담배꽁초에 있었던 DNA가 일치하는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임을 인정해 형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완벽한데? 혈액 나왔고 증인도 있고 증거 나왔고. 아닙니다. 결과는 뒤집힙니다. 네 번째 섹션, 무죄입니다. 2018년 1월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경찰과 검찰의 진술을 다 들으신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중립적인 자세로 아마 듣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제 사법부, 즉 재판부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죄의 이유 하나, 피 묻은 휴지가 살인의 증거는 될 수가 없다가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두 사람의 혈흔이 동시에 검출된 곳이 여러분은 어딘지 아십니까? 휴지가 아니라 휴지 안에 휴지심입니다. 이 카페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며 휴지 거리가 존재하지 않아 양변기 위에 올려져 있던 두루마리 휴지라 손에 들고 써야 된다. 코를 풀거나 용변을 보는 과정에선 당연히 손을 집어넣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박 씨와 여주인의 DNA는 묻을 수 있는데 여주인이 예를 들어 생리혈이라던가 혹은 다쳤던 혈액이라던가 코피의 혈흔이라던가 그리고 박 씨가 일하다 다친 혈흔이라던가 이런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즉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혈흔이 동일한 시대에 묻었다. 동일한 시간에 묻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똑같은 시각에 묻은 혈액이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하나 더 존재한다. 재판부 입장입니다. 여러분, 봐보시겠습니까? 족적을 잘 봐주십시오. 족적 이상하죠? 이 족적이 아주 특이합니다. 피 묻은 족적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족적은 없습니다. 만약 이 피가 당일에 묻은 거라면 범인의 발자국은 카페 화장실로도 족적이 이어졌어야 된다. 하지만 카페 화장실엔 족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봤을 땐 그곳에 들어가서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피 묻은 휴지는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겠네? 두 번째, 바로 족적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살인 현장에 있었던 족적의 크기는 270mm였는데요. 박 씨의 신발 사이즈는 280mm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씨는 주장합니다. 나 280mm다. 근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찰이 체포한 강도 사건,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가다가 갑자기 때렸던 강도상해 사건에서도 신었던 신발이 270mm였다라는 점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강도범행 당시에 똑같은 신발 270mm, 이때도 270mm 신은 거는 일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아니다. 신발을 세탁해서 매형의 신발을 하루 꺾어 신는 것뿐이다. 나는 270mm를 못 신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확인해본 결과 박 씨의 발 크기는 277mm입니다. 270mm의 운동화를 신을 땐 꺾어 신어야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땐 물류 작업을 했던 박 씨, 당일에도 물류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물류 작업을 하고 있었던 박 씨가 작은 운동화를 신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 시간에 오류가 생깁니다.
이건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옆 가게 주인이 오전 7시쯤에 카페 여주인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뭔가 다툼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새벽 4시 반부터 7시, 8시 사이가 범행 시각이다라고 판단하고 그걸로 기소를 했지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재판이 진행됐을 때 당시 피해자의 직장 온도, 장기의 온도를 재서 사망 시간을 추정해보는 거죠. 장기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오전 11시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범행 시각은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 사이다라고 수정됩니다. 4시 반부터 7시, 8시 사이가 아니라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7시부터 직장 온도 체온으로 확인된 11시 사이가 범행 시간이다. 해서 1심 재판부가 이야기한 사망시간 4시 반부터 8시 사이다라는 건 전제가 무너졌다. 그럼 오전 11시까지 피고인 박 씨가 범행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됐다. 재판부는 얘기합니다. 검찰에게 정말 박 씨가 11시까지 카페에 있었느냐, 제3자가 그 이후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입증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지만 이거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무죄의 이유 4번째. 경찰이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미고지합니다. 처음 DNA 결과가 나왔을 때 빼박 범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가자마자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경찰관 3명이 사방이 밀폐된 좁은 접견실에서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피의 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30분간 추궁이 이루어집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에서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즉 초기의 진술은 당연히 입증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결국 검사는 상고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10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DNA가 함께 검출된 휴지에서도, 그리고 도대체 왜 이걸 2016년이 되어서야 다시 얘기했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 그때 얘기하지 않았던 점이 이상하다. 그리고 간접 증거를 살인의 증거로 채택할 땐 매우 엄격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새벽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건 인정이 되나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살인을 저지른 시각부터, 그리고 증거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무죄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무죄의 편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무죄의 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당연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측정온도 체온을 봤을 때도 현장의 시간이 달랐고, 족적을 봤을 때도 피 묻은 휴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너무 애매했던 거고, 사건이 발생되고 너무 나중에 범인이 체포가 됐던 상황이다 보니 더 이상 증거는 찾을 수도 없고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께 이제 한번 궁금한 이야기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박 씨는 범인이 맞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범인이 될 뻔했던 사람이었을까요? 5번째 섹션, 유죄의 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건 뇌피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저격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박 씨가 범인이야 라고 저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상한 점을 얘기해 보고 싶은 건데요. 박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범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 씨는 누군가를 봤어야 됩니다. 박 씨가 그 안에 갔다라는 걸 인정을 했으니까 자신이 술을 먹고 나서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 안에 이후에 몇 시에 나왔는지, 그 뒤에 누군가 들어온 걸 들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한 행적에 대해 명확한 진술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일단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상한 점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범죄자의 행동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날 범인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을까요? 자, 범인은 도구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방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알 수 있는 거냐면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증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외부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인데 구치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세한 진술, 흉기에 대한 목격 이야기, 흉기를 어떻게 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증인으로서 자백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분명 들었을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건 분명히 신빙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죄의 편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이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라는 가정 상황을 깔고 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범인은 분명 그날 가방을 들고 있었고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난 뒤에 이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이 근처에 정말 천 같은 곳이 존재할까? 분명 그랬거든요. 이 근처에 천 같은 곳에다가 유기했다,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실 겁니다. 아니, 메탄동 나름 번화가인데 여기에 천이 있다고? 없는데? 그럴 수가 있나? 사건 현장 근처에 과연 천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쪽이 인계동 방향입니다. 이쪽이 북수원 방향이죠. 아무리 봐도 없지만 한 곳이 존재합니다. 오른쪽, 이곳 방향이죠. 수원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자세히 진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 진술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인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서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스테이징했습니다. 현장을 조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현장을 조작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여유가 있었다, 자신의 도구들을 넣을 그런 흔적이 있었다, 가방 안에 도구가 있었다, 피가 묻은 것들을 넣어서 씻고 버렸다. 그럼 어디서 씻고 어디 가서 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건데요. 이날 지금 신었고 있던 발자국 족적이 270mm인데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건 270mm의 신발을 신고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을 건 참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검찰에서 한 가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재판 내역을 봤는데요. 어디가 잘못된지 아십니까? 신발이 무엇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신발이 어떤 제조업체의 어떤 신발인지 말이죠. 자, 근데 어쨌든 길이만 보고 270이라서 신발을 신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찰분들은 이런 걸 알고 계시고 검찰분들은 이런 걸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작업화와 실제로 신고 다닌 신발이 다른 케이스에 대한 활동적인 부분인 거죠. 이게 재판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 씨가 가방을 들고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작업화를 들고 다녔던 것과 실제 신발을 들고 다녔던 게 달랐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편하게 신는 신발과 작업을 할 때 신었던 신발은 다르다. 그러면 작업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후에 신발을 갈아 신은, 편하게 신는, 구겨 신는 신발 같은 걸 신고 이곳에 와서 술을 마셨고 이 안에서의 이런 흔적이 발생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족적들은 다 확인됩니다. 담배를 피고 움직이고 이동을 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해야 될 행동은 하나가 남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제 외부로 나갈 때 옷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흔적들, 피가 묻은 것들을 가방 안에 넣어야 됩니다. 신발도 피가 묻었거든요. 자신의 신발을 갖고 있었다면 신발을 바꿔 신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가 묻은 걸 손을 닦았다.
피가 묻었고 닦았고 휴지를 말아서 손을 닦았다. 버렸다. 휴지를 겉으로 봤을 땐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람이 놓친 건 하나 있었죠. 이거. 이 장면에서의 이 장면이죠. 손을 다쳤을 때 이 장면. 여기를 혹시 다치지 않았나,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문제입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의 생각인데 이 사람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수사가 안 들어간 게 사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오른손잡이였다면 이런 형식으로 취했을 겁니다. 그러면 피가 묻을 확률이 좀 적었을 건데 만약 왼손잡이였다면 이렇게 해서 피가 묻었을 수도 있지요. 이런 흔적 말입니다. 자기가 오른손을 썼을 때 다쳤다라는 가정인 겁니다. 자, 물론 이건 저희가 얘기하는 그냥 일종의 뇌피셜입니다. 많은 가능성을 깔았을 때의 이야기고 많은 추측을 했을 때의 이야기라 당연히 오바스럽고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죄의 편입니까? 무죄의 편입니까? 정말 박 씨가 범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박 씨 이후에 들어와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되게 판단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나눈 겁니다. 저도 이제 유죄의 틀, 유죄의 편에서는 원래 범행의 패턴을 봤을 때는 스테이징의 흔적이 존재하니 스테이징도 생각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먼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건 무죄의 편이에요. 아마 무죄의 편은 종류가 두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난 그냥 무죄인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하고 사실 유죄 같은데 내용의 증거 자료들만 보면 이건 법리적 해석으로는 무죄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이 두 부류, 그러니까 똑같이 무죄지만 법리적 해석의 무죄라고 인정하시는 분들과 그냥 무죄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는 했어요. 이런 얘기죠. 네. 법적으로 따지면 무죄.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그런 느낌인데 이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그죠. 현실적으로. 평소처럼 안전화해서 운동화를 바꿔 신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당시에 수사가 안 됐어요. 신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270mm니까 그날도 270mm구나 270mm 신잖아 이렇게 넘어간 건데 그때는 꾸겨 신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날도 꾸겨 신은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입증시킬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유죄의 이유인 거죠. 같은 수감자에게 이유를 얘기한 부분만 봐도 이건 범인이 이게 유죄의 이유죠. 그러니까 사실 유죄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법리적 해석과 다르게 유죄인 것 같아 심증으로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강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세히 알지 하는 그 부분도. 그죠. 증인에 대한 부분. 그 증거가 없으니까. 손상처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사건은 2007년에 발생한 거고 범인이 잡혔을 때가 한참 뒤기 때문에 그 손에 상처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수감자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본인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 형이 세다 하는데 자백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수감자들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DNA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냥 자백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변호사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변호사 고지를 못 받은 상태에서 DNA 나왔다고? 끝났네.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변호사가 붙었을 때 이게 살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증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얘기가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애매해지는 경우니까. 근데 이 이제 족적에 관련된 부분은 현장에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딱 재서 족적을 잡는데 사실 근데 이것도 조금 어쨌든 길이를 쟀을 때는 270mm짜리 신발로 나온 거니까. 네. 유죄요. 네, 화장실 다녀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고 나서 뭐 예를 들자면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먼저 발생이 되고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손에 뭐 다치고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쵸.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네, 휴지심 안에서는 지문 같은 건 확인이 안 됐어요. 지문은 좀 묻는 게 좀 여러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어요. 지문이 어떻게 안 묻는 거냐면, 지문은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름 성분이에요. 유리잔 있죠? 유리잔도 지문이 안 묻을 때 조건이 뭐냐면, 겉에 이제 서리 같은 거 낀다고 하잖아요. 물방울 같은 거 맺혀 있는 거, 겉에. 그러니까 차가운 거. 그러니까 이제 겉에 외부 온도랑 내부 온도가 달라서 이제 서리 같은 게 낄 때 딱 잡으면 거긴 지문이 안 묻어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표면에 기름이 뜬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문이 무조건 다 묻는 건 아니에요. 묻는 쪽도 있고 안 묻는 쪽도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그 부분은. 그쵸. 사실 다를 텐데 그것도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혈액이 묻은 상황에서 같이 묻었다고 보는 게 현명할 수 있지만 참 그게 우연성에 대한 문제일 수 있으니 뭐가 겹쳐진 거냐 누가 먼저냐를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무죄가 한 번 뜬 사건은 내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네. 좀 애매모호할 수 있죠. 피해양이 되게 미세였어요. 네, 되게 미세양으로만 확인이 됐고 자신의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좀 범죄 습관이 많은 애들은 그걸 얘기했다고 그게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 안 할 때 많아요. 왜냐면 그게 자백과 증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한다 하더라도 난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 녹취가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발뺌하면 뭐 뭔데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참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변호사 대동이 안 됐다라는 거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면 처음에는 그냥 진짜 DNA 얘기 나오니까 자포자기하고 얘기했다가 라고 이제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자기가 자백을 번복하면 살인의 증거는 안 되는 거니까 뭐지 그러지 않았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라는 상황인 거죠.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실 반항흔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항흔이죠. 그러니까 격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흔적은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찔린 거죠. 막으려고 했고 그런 움직임이라는 건 존재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앞만 봐도 확실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너무 확실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라밀 수 있죠. DNA 나왔으니까 끝났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가 이제 DNA면 끝났다라고 믿는 게 DNA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입증을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이 맞죠. DNA가 살인의 증거는 되는 게 아니니까. 뭐 현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CCTV는 없었어요. 굳이 창고에 병들까지 가져다 깨놓은 이유가 다수의 범인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스테이징을 한다라는 건 근데 이건 되게 논리적으로 되게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스테이징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범행의 목적성이라고 하는 걸 좀 돌리고 싶을 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범행의 목적이 A였으면 스테이징을 해서 B로 돌리죠. 사람을 돌리거나 상황을 돌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시간을 돌리거나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스테이징의 목적인데 이 사람이 한 스테이징의 목적이라는 건 첫 번째 유추는 자기가 가져간 병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을 가져가면 왜 병이 안 남았지? 라고 해서 의심받아서 아 얘가 먹은 병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병 누가 먹었지? 뭐 이런 식으로 잡지 않을까 때문에 가져간 게 아닐까? 그래서 병을 깨놓은 게 아닐까인데 문제는 이제 그 병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나왔던 거니까 그런 게 걸려서 문제가 된 거지. 그게 아니면은 저런 행동을 굳이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장 온도에는 변수가 존재하는데 직장 온도의 변수는 좀 시간적인 편차가 클 때예요. 길어져야 돼요. 뭐 그 제주도 보이콧 사건처럼 좀 오랜 시간이 지날 때가 좀 편차가 커지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발생은 일단 4시 반까지 살아있는 게 확인됐고 7시까지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그 다음 이제 저녁 한 12시간 정도 뒤에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의 온도 관련 문제로서 직장 온도에 대한 변수가 확인이 됐을까에 대한 문제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시간차가 저렇게 편차가 크게 날 만큼은 네.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다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부러일지 아니면 뭐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된 건지. 네. 담배꽁초를 일부러 남겼다라는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그때 당시 2007년 당시의 문제이기도 한데 2007년 당시에는 이제 DNA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피였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와서 사람들이 아는 얘기는 피의 DNA, 정액의 DNA지 뭐 이렇게 침이나 이런 담배꽁초의 DNA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전달받고 그런 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모르는 요즘 시대, 그러니까 2019년 되어서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우리도 이제 DNA의 범주를 요즘에 잘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엔 많이 유명해졌어요. 머리카락이 모근까지 있어야 DNA 검출이 된다. 모근이 없으면 안 된다. 치아 DNA 검출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과 뭐 지식의 범주가 얼마만큼 뻗쳤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약간 다른 건데 아마 저 시대 때에서 상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모르지 않았었을까에 대해요. 그러니까 그 소량에 대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남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렇죠.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필요한 거니까. 네. 이건 정말 문제. 우리도 이번에 뭐 8차 사건을 봤겠지만, 진짜 정말 그 1%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에 대한 거죠. 네, 현장은 지금 없어요. 현장에 대한 것도 안 남아있고 상황이 약간 좀 다르죠. 네, 지금과는 많이. 네, 그래서 저도 가게가 어딘지는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노출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 프로파일링으로 보여드린 건 이제 그런 곳이 거기 좀 많았다 정도로만 보여드린 거지. 다 이렇게 뭐 어디다 이렇게 장소를 오픈은 일부러 안 한 거고 그냥 그런 분위기다라고 정도만 알려드린 거죠. 그 장소를 꾸민다는 건,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스테이징을 한다라는 걸 보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감추려는 의도는 명확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정도의 생각과 그 정도의 시간을 좀 썼다라는 문제를, 물론 어설프긴 했지만, 그런 거를 보면은, 그리고 근처에다 갖다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그 이제 증인의 진술로 나왔는데, 근처에 하천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런 걸 보면은, 완전히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 뭐 신발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다 해봤죠. 근데 아마 신발은 분명히 갈아 신고 나갔다라는 건 확인이 돼요. 왜냐면 신발을 무조건 갈아 신었다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사실 그게 있어요. 맨발로 나간 게 아닌 이상 족적이 없잖아요. 나간 족적. 그러니까 들어온 것까지 알겠는데 나가면서까지 계속 족적이 다 찍히면서 나가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네. 네, 담배꽁초에는 박 씨의 DNA가 나왔고 두루마리 휴지 안에서 박 씨의 피의 DNA가 나왔고 그러니까 분명히 박 씨도 인정해요. 자기가 사건 당일날 그 안에 갔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 술집에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자신은 살해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직장 온도 체온에서도 살해의 시간이 다르니까 그 중간에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사건 현장에 대한 자료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피 묻은 부분들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뭐 정말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해보면 되죠. 하춘 수석해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잡힌 게 사건 발생은 2007년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잡혔던 날짜 자체가 2013년이었으니까 너무 많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죠. 네, 뭐 족적을 찾던 신발을 찾던 증거를 찾던 뭐든 간에 이미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 상황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가게 단골로는 확인은 안 돼요. 이 가게가 아니라 이제 이 근처에 이제 몇 번씩 이 오 근처에 왔다 갔다 한 정도? 네, 그렇게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만 단골로 갔던 건 아니고. 네. 사망 시간을 다르게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히 사망하고 혈액이 계속 흘러가면서 사망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는 존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초기에, 그러니까 1심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경찰이 직장 온도 정확히 확인하고 11시까지라고 결정을 내려놓고 수사를 다 해놨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면을 이제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7시, 8시 사이까지로만 딱 국한시켜 놓고 그 이후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안 한 거라서, 그 이후에 누군가가 왔었을까를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었을 때, 예를 들면 7시, 8시부터 뭐 몇 시까지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뭐 CCTV 확인해봤는데 없어. 이 안에 가게 아예 근처에 간 사람도 없어. 뭐 이런 거라도 체크라도 됐으면 그 안에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박씨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8시까지만 확인이 되고 사람은 사망한 게 11시라고 확인되니까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으면 어쩔 건데 라는 이야기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수사 자료는 없잖아요. 이미 2013년 이후니까. 현재 경찰, 현재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답이 없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박 씨가 분명 그 안에 있었다는 건 팩트니까 박 씨 이후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게 입증만 됐으면 이 사건을 사실 나머지 거 생각할 필요 별로 없어요. 박 씨 이후에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당시 수사 기록만 체크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4시 반 이후에 4시 반에 마지막 종업원이 나가면서 목격한 사람 그 한 명이 8시까지 거기 있었어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 다음 있잖아요. 그 다음까지도 모든 게 입증이 됐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아니게 한 명이 범인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당시에 수사 안 하고 체크를 안 해놓은 상황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단 1%의 가능성, 네, 이제 그런 문제다 보니 결국에는 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게 좀 아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답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 의견 갖고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미제 사건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제보를 받으려고 했지만 실제 방송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만큼 많이 묻혔고 많이 이게 조용해진 사건이고, 그리고 그렇게 끝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일단 내용은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저희가 뭐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반적인 방송보다는 뭐 인터넷 방송, 인터넷에 있는 것보다는 정확히, 공중파보다는 부정확인데, 잊지 않고 있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증거들, 또 다른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진술들 한참 시간 지나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공중파 방송에서 계속 다루다 보면 언젠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꼭 그런 기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